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됐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그쵸? 분위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 짝꿍이 오늘 그래요, 예. 차재한 아나운서가 금성무가 올 거라고 한국의 금성무가 올 그렇게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대 많이 했습니다. 훨씬 잘 어울리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요. 아, 저희는 저희들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재원 서로 씨한테 좀 부담을 주시고. 미안하지만 그림이 참 좋네요, 두 분. 네, 저 차재한 아나운서가 지금 여러분들 빼고 네. 달콤한 휴가를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만 역시 암생이다워요. 오늘만 좀 대신하게 된 아나운서 휴가를 쭉 최선입니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부네스코 위원회 와보시니까 예. 내가 할 만한 프로다 이런 생각 예, 드시는지. 휴가는 길수록 좋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우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네스코 오늘 선정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ere we go now. 너를 잡을 시간. 학교 가는 걸음이 좀 다른데. 손을 뻗어 날 날아. 둥글둥글 네 얼굴이 보이네. 조심해줘. 아직은 좀 살살 걸어줘야 하는 잔디처럼 여리다고 생각하지는 마. 너보다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 방송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가 꼬르륵 거립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이 부산 부평시장 하면은 최고의 먹거리 타운으로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을 때는 부평시장 가줘야죠. 맞아요. 하나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평 깡통시장 하면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치킨입니다. 아, 저도요. 예, 정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소위 부산의 3대 치킨이라는 치킨집들이 여기에 밀집해 모여있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치킨들이 아이돌과 탑스타와 함께하죠. 근데 광고들이 옛날의 광고가. 치킨들은 아버지의 그 월급날 맞아요. 통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었죠. 이곳의 치킨은 옛날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향수도 자극해 줍니다. 근데 막상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서 향수를 느낄 새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너무 맛있죠. 저는 시장에 가면 비빔당면이 좀 특색 있게 좀 맛있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매콤한 양념장에 채소, 뭐 어묵 같은 고명을 넣고 한 그릇 푸짐하게 나오는.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고구마 전분이 더 흔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로 만든 당면이 이제 쫄깃한 식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매콤한 맛에다가 뭐 후루룩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게다가 이제 포만감도 있고, 또 이 비빔당면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쁜 시장 상인들이 빨리 먹기도 좋고 또 장 보러 오신 여인네들에게도 또 아주 인기 있는. 네. 아니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흥분돼. 여기서 그냥 정하죠. 도대체 오늘 부평 깡통시장의 문화유산 후보가 뭘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자, 각 분야의 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됐죠. 부네스코 전문단이 선정한 세 가지 유산, 먼저 첫 번째 유산부터 만나보시죠. 배추 좀 사이소. 시금치도 있습니다. 삼촌요. 어쩐 일입니까? 네 요새 그 입에 풀칠을 하고 다니는지 내 걱정돼서 안 왔나? 야야, 요거 한 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요래 딱 따면 안에 있는 게 햄인기라. 이 전부 고기란 말이지.
진짜 맛있네. 이 조그만 통에서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어디서 났어 얘?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한다 이거. 뭐 양키들은 전부 이거 먹더라. 이게 보관하기도 쉽고 오래 놔둬도 안 상하고 이마 신통방통한 물건인기라. 코쟁이들은 머리도 희한한 쪽으로 잘 돌아가네. 야, 이런 걸 어찌 만들었을까? 네, 내하고 이거 장사 한번 안 해볼래?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이 깡통 몰래 빼올 테니까 니는 이걸 파는 기라. 그러고 탁 나누는 거지. 어? 좋습니다. 요새 같은 시국엔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없어서 못 팔 깁니다. 첫 번째 후보가 깡통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부평 깡통 시장이니까. 그쵸. 깡통이 빠질 수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부평 시장은 있거든요. 인천에 부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깡통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죠. 이름에서부터 특이한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영상을 보니까 부평 깡통시장이 한국 전쟁기에 이렇게 깡통을 팔면서 형성된 시장 같은데 그쵸. 맞나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은 깡통 때문에 시장의 명성이 이제 크게 얻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평시장 역사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876년에 부산항이 이제 근대 개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광복동, 남포동 일대가 이제 일본인 정관거류지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점차 정착을 해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평시장이 되는데 이것이 1914년에 부산부가 만들어지면서 15년에 이듬해죠. 그 부산부에서 여기를 이제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변하는 그런 시장이 되게 됩니다. 이미 최초의 공설 시장으로서도 역사적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군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다가 1920년대 기록을 보면 하루 방문객이 약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부산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됐거든요. 이제 대단했네요. 동네를 뺀 부산 인구죠. 근데 이제 부산 인구의 5분의 1이 매일 들렀다라는 20%가. 통계를 보면은 지금으로 시장 말하면 6, 규모가- 70만 명이 매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부산 땅에 세워진 일본인 시장 같은 그런 그렇죠. 셈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러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새로운 거 구경 가니까 지금으로 치면 외국 구경 가는 느낌? 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항을 오가는 관부일락선이 닿는 곳이 불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에게 상륙되는 다른 나라의 모든 물품들이 이쪽 시장으로 이제 도착하는 이런 장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문물을 비롯해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이제 부평시장이다. 역사적으로 한 10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근데 물론 일제강점기에 생기긴 했지만 이 부평 깡통시장이 뭔가 유명세를 좀 떨치게 된 거는 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전쟁 거치면서라고 봐도 이제 되나요?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이 피란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륙에 있던 이 유엔군을 비롯한 미군들의 모든 이제 군수품들도 이 시장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목된 것이 사실 이 통조림이에요. 이 통조림 이제 이 미 군수품 같은 경우에 이제 먹는 것들은 A 레이션, B 레이션, C 레이션 나오는데 이 C 레이션은 가공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깡통 제품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수집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오. 잠깐만요. 진짜 그 당시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게 한국 야. 전쟁 시기에 유통되었던 겁니다. 그 도시락같이 그러면 생겼네요.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연합군에게 그렇네. 배급했던 네네 그렇죠. 이것 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 52년 1월달에 생산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 요 하나가 세 사람이 하루분 혹은 한 사람 3일분 식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케이크예요. 케이크. 프루트 아, 케이크, 네. 과일 케이크요. 여기는 네. 커피하고 사탕, 와. 크래커, 우유. 아니 그게 한 설탕, 통 속 쿠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지금 다 말씀하신 들어가 게? 있어요. 그 전체가.
남희 씨 한번 저 네. 드셔보세요. 아니 현호 씨가 브레스코 요리 처음 왔으니까 가장 큰 걸 드실 수 있도록 지금 까드릴게요. 먼저 계신 선배님들께서 맛을 보면 저 마지막 후배가 맛을 보는 형태가 원래 형은 어디 MC가 먼저 미안해야 맛을 있지. 아, 이거 진짜 귀한 거다. 진짜 이거 그렇네요, 어디서 먹겠어요. 동조림은 바로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프랑스 네폴레옹 시절에 병조림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 조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군대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영국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영국이 네폴레옹 승리 비결을 알게 되었고 동조림 발명했습니다. 비결. 프랑스는 병조림을 썼고 맞아요. 영국은 통조림을 근데 그걸 더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완성형으로. 왜냐면요, 병조림보다 이 통조림은 진짜 훨씬 가볍고 그리고 깨지지도 맞아, 안 않았거든요. 깨지니까. 안 되는, 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최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먹거리를 어떻게 이제 조달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군인들 식량으로 딱이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온 김에 군대 때문에 드셔보세요. 통조림이 나왔다고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사는 게 전쟁이 되는 건가요? 조금 슬퍼지네. 사는 게 약간 전쟁이다. 그렇네요 좀. 아니 근데 이게 네. 군수품이라는 게 사실 그 일반에 유통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뭐 이렇게 뒤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위법이죠. 어. 위법한 일인데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특히 지금은 이제 시민공원으로 바뀌었죠. 그 하야리아 부대. 네. 그쪽에서 이제 대거 그 하야리아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혹은 미군과 이렇게 좀 결탁이 돼가지고 물건을 대거 빼내는 거예요. 빼내와가지고 그게 이제 깡통 시장에서 예. 이걸 장사하는 집들이 처음에는 한두 집이었던 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 일대가 이제 전부 이제 그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을 파는 집으로 단편하게 되고 소위 매대가 이제 깡통으로 다 채워지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역사의 일종의 분기점이죠. 부평시장에서 깡통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명칭이. 네. 야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였군요. 이게 사실은 그 혁명 같은 거죠. 아이폰을 본 느낌일까요? 음식인데 유통기한이 너무 길어요. 상하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게다가 이제 물 건너 왔다는 소위 미제라는 그런 어떤 후광 효과까지 얻고 있기 있을 수 때문에 있죠. 그 깡통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때 당시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 텐데 저 깡통을 돈 주고 사서 저거를 열어서 먹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실제로 60년대에는 그러니까 고급 사치품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네. 사실 서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은 많지만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아마 적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민들에게 너무 비싼 음식이었고 이 깡통이란 이미지 그리고 이 안에 음식물보다는 깡통 자체가 더 친숙하게 그러면 됩니다. 왜 예전에 아버지들이 그 장 안에다가 양주 병 모으시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먹어봤다는 의미로 그냥 넣어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걸? 그렇죠. 이제 이게 깡통 캔은 사실 그때 당시 살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요? 예. 가볍고 깨지지 않습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죠. 아. 그러니까 각종 살림 도구에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살림계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완전히 소재가 야 오늘 저 이유가 스마트폰에 저 아주 뭐 식물이니까요. 반도체까지. 뭐에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걸 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살림 도구를 만들 때도 쓰고요. 그런 1차원적인 응용을 넘어서요. 이제 뭐 등잔, 뭐 각종 물품을 만드는 깡통 산업이란 게 깡통 공업이란 게 발전을 하고요. 이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깡통 시장이 사실상 이제 명성을 얻었던 것이 이게 이후에 월남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베트남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명성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때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 같은 경우 가로 세로 1m, 높이 1m 되는 한 박스에 뭔가를 담아올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참전 노고로. 그 안에 보면 이런 시레이션을 비롯해서 뭐 어떤 병사들은 흑백 TV를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외제 전자장비 같은 것들도 사가지고 그래 왔던 건데 이것이 이제
부평시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군수품 게다가 이제 미군 물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부평시장으로 이제 지속화되면서 부평 깡통시장의 명성이 이제 쭉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소위 이제 밀수품들이 네. 또 다시 또 이쪽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거의 90년대까지 부평 깡통시장은 뭐 양주부터 뭐 외제 담배 네. 게다가 이제 워커맨이라 불리우던 그 당시에 이제 마이마이 워커맨이라 불리우던 워커맨. 소형 들어왔네요.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진짜 것까지 오랜만이다. 뭐 전 세계 각국의 물건들이 이쪽으로 다 있었네요, 그러면. 예,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에서 못 구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못 구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진짜. 네. 네.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명성은 사실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뭐 직구를 하는 여행자 시대니까요. 맞아, 맞아. 하지만 여전히 그 명맥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본 상품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그 친구에게 일본 갔다 선물을 못 사가지고 거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뒤에 한국어 스티커만 살짝 떼서 이렇게 주면서 야 내가 일본에서 이 무거운 걸 사왔어 진짜 고마워야 돼 하면서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보면 안 될 야, 텐데 진짜. 깡통시장. 그만큼 아직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부평 깡통시장의 깡통은 문화유산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서구 문화를 알게 해준 그쵸. 예, 네. 장본인일 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예. 음식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네. 상당한 추억거리를 전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후보 역시 대단한데요. 다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을 넘어서 부산을 대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 네. 후보 만나보시죠. You see, you're standing there in the corner. I was alone. I always am at these big parties, watching you, watching everybody, wishing I was more outgoing, wishing I was just a pretty wallflower. I'm not here, no one sees me. Wallflower, by myself, please excuse me. 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맞아. 사실 뭐 이 얘기할 때 다들 기다렸어요. 어묵 얘기를. 그래요. 부산 어묵하면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데 제가 종종 이제 서울 친구들한테 놀러 가면 야, 오랜만에 왔는데 저 어묵 안 갖고 왔냐 이러거든요. 제가 무슨 어묵 장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부산하면 어묵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내 씨 실제로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좀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나요? 높죠. 진짜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어묵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부산 하면은 어묵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 서울에서도 그냥 어묵 주다가 부산 어묵이야 그러면 이렇게 유명하죠. 그 정도. 진짜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저 로라 씨는 어때요? 드셔보셨나요, 어묵? 네, 역시 부산 난 아침에잖아요. 부산 아침에서 부산 아침에입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먹어봤잖아요. 스코틀랜드에는 어묵 같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묵 전 봤을 때 네네. 먹어봤을 때 생선 소세지 같은 맞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어색했어요. 그럴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저런 식감을 싫어해요. 맞아요. 쫄깃쫄깃한 네, 거요. 그래서 떡을 싫어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점점 살면서 여기 살면서 익숙했습니다. 익숙했죠. 근데 이 깡통시장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어묵을 시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것 펼쳐져 같아요. 있어요. 가서 시식하셨어요? 아 그럼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좀 사드시지 무슨 대형마트도 아니고. 아니, 사 먹기도 합니다. 연예인 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오더니 하나씩 계속 먹으면. 아주머니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만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어묵은 깡통시장이 최고예요. 사실
부평시장에서 지금 어묵을 파는 점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20곳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역사적인 근원이 좀 있습니다. 1915년에 이제 부산 부청에서 발간한 그 부평시장 월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어묵을 일본말로 가마보코라고 하죠. 네. 그 가마보코를 팔던 점포가 3곳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1924년에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보면 부평시장의 대표 품목은 쌀, 어묵, 그리고 첨가물 등이 그 정도로 예, 이제 그 어묵이 이미 그 대중화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부평시장에서 어묵을 팔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보셔야겠죠. 아니 근데 선생님 우리가 어묵을 일본말로 오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네. 아니면 또 가마보코 이런 그러네. 얘기 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종류 차이인가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우선 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보신 적은 있으시죠? 소세지 아닙니까? 네, 선생님은 소세지. 아시는 이게 그 나도 소세지인 줄 알았어. 시내가 강가나 시내가의 묵집에 강변에 많이 보면 있는, 네, 네. 뭐예요? 그런데 열매예요? 부들이라고 합니다. 부들. 부들. 부들을 한자로 쓰면 포자를 씁니다. 포. 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제 꽃이 달린 걸 끝이죠. 부들의 예, 예. 끝이 끝부분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칼 끝을 의미하는 한자로 모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모라고 쓰는데 그 포모를 일본말로 읽으면 가마보코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네, 뜻으로. 왜 그러면 가마보코라고 했느냐?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생선살을 으깨가지고 네. 여기에 조미를 해가지고 이걸 성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굽거나 쪄야 되는데 마땅히 성형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대나무 꼬챙이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뭉쳤던 거죠. 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웠어요. 굽고 나서 보니까 부들하고 닮았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핫도그처럼. 우리로 지금 보면 핫도그처럼 그쵸.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포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마보코. 그러면서 그 가마보코는 이후에는 이제 생선살을 으깨서 조미를 해가지고 굽거나 찌거나 튀긴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가마보코는 일본 말이죠. 네. 일본 말이니까 이 일본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위생법을 만드는데 그럼 어묵에 대한 규정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가마보코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법률 우리 법에다가 그렇게 일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꾸자 이제. 이제 생선묵. 그래서 생선을 서서히 느낌이 온다. 네, 아. 생선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서 어자로 바꾸면서 어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네. 그 오뎅은 뭐예요? 신기해요. 오뎅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꼬챙이에다가 두부나 곤약이나 생선 따위를 끼워 가지고 네. 이렇게 화롯불에 구워 먹는 음식.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두부하고 곤약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넣어 보니까 맛이 없어. 네. 원래 이 두부나 곤약은 맛이 심심하죠. 그쵸.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어묵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넣으니까 국물도 진해지고 네.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오뎅의 주 재료가 어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또. 그래서 초창기의 부평시장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생활 필수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이 식재료들 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재료들을 주로 팔았던 거죠. 부평 깡통시장이 일제 강점기에 생겨났고 뭐 어묵이 있었던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니까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게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입맛에도 맞았었나 봐요, 좀. 사실 보면 생선살을 으깨서 이렇게 익혀서 먹는 것 이것은 사실 비단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입맛에도 기본적으로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음식이에요. 잘 맞는 음식인데다가 어묵 판매하는 점포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만드는 공장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지만 그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묵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떠났겠죠. 돌아갔죠. 네. 그러면 공장도 남고 설비도 남고 기술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공장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들 중에서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어묵 공장은 바로 이
부평시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묵 공장이 우리나라 사람 손에 이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알겠는데 다 떠났으니까 생산 시설은 그대로 네네. 있고. 네. 근데 이게 부평시장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과거 어묵의 가장 관건은 이제 신선한 재료, 즉 생선이 가장 중요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얼음이라든지 이런 소위 냉장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지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다 네. 보니까 이 재료를 가져오는 부두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됩니다. 왜? 지금처럼 자동차로 이렇게 뭐 운반하던 시기가 아니고 리어카 아니면은 자전거로 이제 생선 상자에 담아진 채로 운반하는데 네. 여름 같은 경우에 1시간쯤 이렇게 길에서 오고 가면은 상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거의 30분 이내 거리. 그렇게 따지면은 일부두에서 영도대교 근처, 네. 봉래동 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영주동 쪽, 그리고 이제 동광동 쪽, 그리고 이 부평동 쪽. 근데 부평동은 이미 이제 그런 시장 형태가 기본이 많이 갖춰져 있고 이제 과거부터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까운 곳에서 어묵을 만드는 것이 이 유명세를 띠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정착이 빨리 되는 그런 과정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부산을 지금 현재 대표하는 대부분 유명한 회사들이 막 생겨나거나 전성기가 언제냐면 60년대부터예요. 이때 이제 그 자갈치장에서 가져온 생선으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때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백질을 보충할 만한 식재료가 음식이 많이 맞아요.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일상적으로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값싸게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묵이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생선 살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뭉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밀가루나 전분을 섞어주거든요. 근데 밀가루나 전분도 귀할 때는 뭘 섞었냐면 옛날에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네. 홍비지가 뭐가 남습니까? 홍비지가 비지가 남죠. 네. 그 비지를 섞었대요. 그 생선살과 비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묵을 성형을 해가지고 그걸 정갱이 기름에 튀겼다. 그러면 거길 지나가면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 뭐 누구나 그냥 그 냄새에 그냥 홀딱 빠져버리죠. 맞아요. 네. 어묵과 관련해서 이제 부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불과 이제 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의 어묵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의 어묵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분이 박상현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네. 교통 정리하신 거네요? 사실 제가 2011년도에 부산 어묵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어묵이 대외적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만화가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허영만 쌤 식객이라는 만화가 네, 있죠. 식객이 음식 15년 동안 연재가 됐는데 네. 식객의 그러면 15년 연재의 마지막 편이 뭐였냐면 부산 어묵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기 선생님 얼굴도 나오잖아요. 어묵편의 주인공이 바로 저죠. 정말인가요? 접니다. 아니 저 각도로 똑같이 통조 좀 줘봐요. 저. 사실 우리가 옛날에 어묵 공장 이러면 좀 지저분할 것이다라는 맞아요.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공장들이 이렇게 다 위생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판매될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지저분하게 막 판매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만든 것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판매되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만들어졌던 개념들이 어묵 베이커리. 네. 그래서 이제 어묵도 그 이 빵집처럼 우리도 여러 홈나게 종류로. 쟁반 들고 네. 집게 예. 들고 이렇게 네네네. 이런 개념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부터 이제 그 개념이 시작이 됐던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산 어묵이 조금씩 이제 자구책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네. 이러니 부산에서 뭐 어묵 열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예.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 어묵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참 손색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오늘 박빙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먼저 깡통으로 이름을 알렸고 네. 그리고 어묵으로 이 부산발 전국적인 어묵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산인 이것이
전국 시장의 롤 모델이 됐다고 하는데 오, 한번 그래요? 만나보시죠. She got cherry lips, angel eyes. She knows exactly how to tantalize. She's out to get you, danger by design. Cold-blooded vixen, she don't compromise. She's something mystical in color lines. So far from typical, but take my advice.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네. 야시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다들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셨죠, 사실. 진짜 야시장은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 동남아에는 제가 야시장 있는 걸 맞아, 뭐 맞아. 종종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쪽에도 있습니까? 야시장이? 네, 있습니다. 특히 런던에 야시장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쇼디치라는 네. 야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런던 야시장 좋기는 좋은데 네. 사실은 저는 부평 각종 야시장 더 좋아해요. 왜냐면요 부산 사람이고 근데 그 분위기 아줌마들이 맞아. 판매원들이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신나고 재미있어서 가장 부산다운 장소가 아닐까 해요. 아니, 맞죠? 그리고 진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다 팔잖아요. 맞아. 이게 참 맞아. 신기한 게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게 요즘 사람들이 바쁘니까 밤늦게 시장을 연다는 자체가 또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맞아요. 1,000원짜리 한 장부터 5,000원짜리 들고 가면 입맛대로 음식을 또 다 맛볼 수가 있고요. 주말에 8,000명 이상이 방문하고요. 평일에도 3,500명. 진짜 명실상부 인기 장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저도 좀 없겠지 하고 일요일 밤늦게 네. 신랑이랑 아이랑 갔는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 엄청 많이 막혔으니까 와. 진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 깡통 시장에 야시장이 생기게 된 배경 좀 궁금해요.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 제품을 구하는 게 이제 여기를 안 가도 돼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마트도 너무 많아졌고 이러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부평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이 활기를 많이 잃어가는데요. 상인들은 이제 이 부평시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재래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고 조금 더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어떻게 새롭게 어떤 승부수를 띄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 끝에 그러면 이제 관광지로서의 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살려서 부평시장의 밤을 이제 야시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야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린 야시장이라고 대만의 아주 대표적인 야시장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보고 이제 우리도 저런 모델을 한번 부평시장에 적용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오랜 준비 끝에 이제 저 2013년 아마 10월일 겁니다. 그때 이제 개장을 하죠. 개장을 하면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최초에 만들어진 상설 야시장. 그러니까 부평시장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시장이었던 것이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야시장. 야, 이건 아주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저는 있겠군요.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저도 그렇고. 부산 시민으로서 아이 뭐 설마 사람들이 가겠어 이랬는데 오 최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 바로 야시장이었던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래서 많은 곳에서 이걸 보고 따라 한단 말이죠. 맞아. 최근에 뭐 대구의 서문시장에도 야시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영 쪽에도 있었어요. 맞아요.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성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평동 같은 경우에는 부평동 주변에 원도심에 명소들이 다 있어요. 바로 옆에 자갈치 시장, 광복동, 맞아요. 국제시장, 피포광장, 그리고 보수동 색방골목 뭐 이렇게 이제 원도심 명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들러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질녘에 출출하면 모여드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차적인
그 원인이라면은 2차적인 원인은 바둑판식으로 이제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각 골목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리 들어갔다 저리 못 찾아 나온다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근데 이것이 근데 좀 좀 미로와 미로가 같은 네. 미로와 같은 묘미가 또 있어요. 골목마다 재미. 특징이 있고 이 사실 두 가지가 적응하는데 아마 시간이 올 걸려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시너지 효과를 가장 크게 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이제 야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어떤 음식을 파느냐인데 낮에 기존에 장사하는 상인들과 겹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안 겹쳐요. 낮에 이렇게 그 점포를 세워 넣어서 하는데 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영업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선 그걸 고려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양한 음식점들이 각자의 자기 개성을 살려라. 네. 그래서 겹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음식. 맞아.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먹던 음식인데 그걸 또 각자 나름대로 재해석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평시장의 야시장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다양성 그리고 그 판매하는 분들의 개성이 10분 발휘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아니 그래서 실제 아침부터 있어도 밤까지 있는 게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재미가 있다. 네. 그렇다면 하루 종일 먹는다. 이게 가능하죠. 좋아요. 조금씩 먹으면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길 잃어버리면 먹었던 거 또 먹고. 아니 걸어 다니면 진짜 배고프고. 맞아요. 예. 맞아요. 무슨 근데 얘기인지 압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젊은 취향을 저격할 수 있었던 음식들, 라인업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게 또 이미지와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꼽자면 제주도와 부산일 텐데요. 네. 제주도는 약간 힐링의 그 이미지고 부산이 약간 다이나믹한 맞아요. 이미지죠. 그런 다이나믹한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젊음, 밤, 먹거리 이 세 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젊은 이들의 입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제대로 공략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딱 조명이 셀카 찍기 맞아. 예쁘게 나오네. 맞아요. 인스타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예전에 그 부평 깡통시장이 외국 문물을 처음 받아들이는 곳이었다면 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각종 나라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 별천지. 맞아요, 예. 터키, 일본, 중국, 뭐 이태리 다 맛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죠. 아니, 저는 지금도 야시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 이제 야시장을 좀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100m 정도를 더 구간을 늘리고 20개의 매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5월 중에 네. 이제 상인회에서 최종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그림자가 네. 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매대를 중심으로 한 그 옆에 원 상가들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버려요. 사람들이 아이고, 많이 그럴 왔다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낮에 장사하신 분들은 가게세만 오르고 실질적으로 장사 별로 도움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에서 그 야시장으로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갈등도 현명하게 해결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겨서 네. 조금 이런 쪽에서 귀감이 되는 야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예. 뭐 우리가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부평 깡통시장의 옛 명성을 되찾게 된 데는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손색이 없네요. 네. 오늘도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가 너무 쟁쟁해서 그러게요. 고민이 되고 우리가 또 음식 얘기 나오면 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최종 문화유산 선정에 앞서서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 중에 한 가지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부터? 유혹 같은 멘트를 날리시고 이윤 선생님 선생님. 인생 어록 몇 개 남겨주셨는데. 아유, 저는 사실 네. 그 깡통을 첫 번째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어묵이나 야시장 다 그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이 깡통은 그 뭔가를 시대를 관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관통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정서를 네. 모두 대변하는 용어가 깡통에 담겨 있지 않나. 역시 역사 선생님이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좋은 선택하시네요. 말씀도 잘하세요. 참. 오늘 박상현 선생님은 고민 많으시겠어요. 당연히 업무 아닙니까? 아, 책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패스. 책 한 번 더. 그래요, 이 책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예요? 네. 아니 혹시나 해서.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이용쌤께서 말씀하셨듯이 깡통이라는 것이 부평시장이 어떤 시대적 아이콘이었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부평시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인천 부평시장도 있으니까 대표성을 가지기는 못하지만 깡통이 들어감으로 해서 부평 깡통시장이라는 이것이 이제 붙었다는 것은 깡통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일단 깡통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시장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왜냐면요. 어울려요, 근데 로라 씨랑. 맞아. 그냥 진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부평 야시장은 진짜 핫플레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가 야시장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 부평 깡통시장 인기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도 미래에 그 계속 돈 잘 벌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시어머니가 현재 부산 어묵을 하고 계시고.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 어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친정어머니 덕분이죠.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릴 때 이 깡통시장에서 네. 정말 그 물건에서 수입 홍보를 하시는 92년도에. 예, 92년부터 98년도 저희 집 잘 살았거든요. 그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상인분들 얼굴이 정말 기억이 나요. 가게 상호명도 막 기억이 나면서. 그리고 저는 이 야시장 근처에 정말 그 화석처럼 깡통들을 쫙 올려가지고 그런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재현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부평시장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깡통시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게 제 방송을 제가 멀찌감치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쟁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문이에요, 거의 저. 굉장히 그러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진짜 부담되네. 이게 대본이 아니었네요, 이게. 저는 대본인 줄 알았어. 제가 선배 되게 쉽게 결정하길래. 원래 마지막 코너에 몰리는 자리예요. 그래요?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시겠지만. 근데 저는 뚜렷하게 제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 깡통이. 아니, 잠시만요. 저부터 할 거예요. 그래요? 이걸 안 놓치네, 야. 저부터 할 거예요. 제가 부산 오면은 늘 항상 먹는 게 어묵 고로케거든요. 그리고 이 부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평가절하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실제 그 서울에 가서 혹은 다른 지방에 가도 부산 어묵하면 정말 유명한 음식으로 손꼽는데 부산 분들은 이게 뭘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조금은 어묵에 대해서 좀 더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라는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좋아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야시장입니다. 진짜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 부산 왔을 때 부평 깡통 야시장이라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야시장의 이미지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강해요. 거고. 맞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시장의 어떤 다음 세대, 다음 트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야시장이 생겨난 계기는 과거를 담고 있고 지금 트렌드도 담고 있고 미래의 부평 깡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야시장이 주고 있다. 먼저 하지 그랬어. 상인 회장 이 부분은 자르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근데 어찌됐건 최연호 아나운서의 야시장 선택으로 인해서 예. 깡통이 제14호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박상현 선생님 좀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의 특징을 얘기할 때 흔히들 문화의 수신지자 발신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부산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그 문화를 수신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디론가 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부산이라는 어. 지역적인 특징인데 그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부평 깡통시장이에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좀 둘러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부네스코에서 선정한 세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깡통 그리고 어묵 그리고 야시장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과 수성과 도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깡통이 창업이었으면 어묵은 수성 이제 야시장은 도약이 되는 계기가 야시장에서 뭐 결론은 이제 깡통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창업 정신이 도약까지 가는 이런 부평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어쩌면 공동 금메달을 줘야 될 만큼 가치가 있네요. 예. 아니 뭐 정리하려니까 아쉽네요. 남희 씨 저 휴가 언제 가세요? 저요? 예. 부평시장으로 가려고. 휴가가면은 여기 앉으시려고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농담입니다. 어떠셨어요? 부네스코 위원회 어. TV로만 보셨을 텐데 그러게요. 직접 멀찌감치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이게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슬로건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였죠?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다. 그 말을 왜 시작에 붙인지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최연아 아나운서도 부산이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부산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네, 공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계속 쭉 공부를 아닙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알면 알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부산. 다음 주에 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